영화의 그 원형을 보면 구두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뒤꿈치를 잘라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버전도 있죠. 원래 잔혹하다고 하는데 어글리 시스터라는 영화거든요. 구두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톱을 들고 절단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파괴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요즘에 외모 지상주의 혹은 외모를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감수하고 얼마나 극단으로 치닫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적나라한 영화입니다. 자, 원래 매년 1월 1일이 되면 이제 살 빼야지 다이어트 결심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찌저찌 잊혀져 있다가 이제 여름이 오면 다시 꺼내드는 게 바로 다이어트죠. 두 분은 네. 뭐 다이어트의 원칙 같은 거 있으세요? 나는 이것만큼은 지킨다, 이거는 안 먹는다, 뭐 이런 원칙? 다이어트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원칙이네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진짜 제가 네. 정말 말랐었어요. 정말. 언제요? 제가 22살까지 59kg이었어요. 최대 몸무게가. 그래요? 네, 키 178에. 근데 군대에 가서 72까지 쪘어요. 네. 아 됐다, 이제 정상 체중이 됐구나. 네. 예전에는 막 지하철에서 부딪히면 혼자 나동거라지고 이랬는데 한 70kg 넘어가니까 어깨빵에? 와 이거 어깨빵 오히려 환영. 네. 온다 간다. 이렇게. 진짜? 네. 그랬는데 네. 이제 그 뒤로 좀 나락이 가서 몸이 지금 뭐 보기 좋습니다. 딱. 아니, 보기 안 좋아요. 잘 안 봐서 그래요. 근데 평론가님이야말로 정말 뭐 다이어트 같은 거는 사전에 없지 않으세요? 해본 적 없어요. 그쵸? 다이어트 하십니까? 저는 사실 평생 하는 게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오. 네.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우리는 체중 감량에 네.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지만 네. 원래 이제 어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그리스어 디아이타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건강한 삶을 위한 삶의 방식, way of life, 혹은 뭐 삶의 규칙, 어떤 레지멘 이런 거를 뜻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비단 음식뿐만이 아니라 뭐 수면, 휴식, 운동 같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의 다이어트라면 저도 늘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조절이죠. 적당한 그쵸. 어떤 조절. 절제하고 네. 조절하고 아 힘들어요. 균형을 맞추는 일. 어제도 촬영 끝나고 네. 새벽 1시에 앙버터 소금빵 순삭했습니다. 어. 너무 맛있어 진짜.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죠. 1시까지 일했는데. 이만해, 앙버터 이만해. 아니, 몇 시에 잤느냐가 중요하지. 네. 그걸 먹고 나서. 아 그러고 이제 3시 그렇지. 넘어서 잤어요. 그럼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네.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루 동안 고된 노동을 하고 온갖 외부의 스트레스를 받고 오면 밤에 먹는 게 사실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있죠. 감정적 그럼요. 허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모셔널 이팅을 예.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뇌가 자꾸만 뭔가를 갈급을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아 이거 책을 하나 만난 거예요. 이 가짜 배고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떡볶이 먹는 의사라는 책인데 오. 되게 떡볶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이제 되게 좋은 단어가 하나 써 있더라고요. halt라고 HALT 원래는 뭔가를 멈춘다는 뜻이잖아요. 저 코딩에서 많이 써요. halt를 확인을 하래요. H 내가 배고픈가? Are you hungry? 오케이. A Are you angry? 화가 나 있는가? No. L Are you lonely? 외로운가? No. T Are you tired? 지쳐 있는가? Yes. 피곤한가? 그래서 헝그리에만 체크가 돼 있으면 그거는 먹어도 되는 건데 보통은 감정적인 허기심 때문에 먹는 거니까 이걸 확인하면 좋다. 이거보다 더 큰 깨달음은 뭐였냐면요. 사실 내 이 장의 습관을 형성하는 거는 아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밤이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밤에 퇴근하고 나서 3시간을 잘 견디는 게 안 좋은 악순환에 빠지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해당되는 이야기여서 밤에 퇴근하고 나서 3-4시간을 한번 견뎌보자. 그것도 매일 하는 건 힘드니까 3일에 한 번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저도 아침이나 점심이나 이럴 때는 일을 계속 하니까 사실 제대로 앉아서 먹을 시간도 없고 잘 안 먹다가 네.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들어오면서부터 시동이 걸려요. 어. 뭘 막 허겁지겁 씻고 옷을 갈아입고 네. 그거를 먹기 위한 세팅을 딱 하고 뭔가를 허겁지겁 켜놓고 하길래 허겁지겁 먹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 막 허겁지겁 이런 다음에 네. 저는 하루 먹을 거를 이렇게 먹을까? 아니야. 이렇게. 이거 이쑤시개 진짜 같은 걸로 잘못된 오해. 이렇게.
우리는 야식하면 진짜 치킨 한 마리 갖고 막 이건데 종목은 다른데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되게 많이 먹어요. 뭐 샐러리 아니 진짜. 두 조각 이렇게 응. 이거 완전 이슬 묘미예요. 세 방울 먹어. 그랬으면 제가 이 몸이 네. 아니죠 지금. 뭐 먹어요? 저는 시리즈물 같은 거 몰아서 볼 때 그거를 보는 내내 계속 입에다 몰러. 그래요? 근데 도대체 왜 안 믿는 거예요? 엄청 집요하다. 이거 맞아요, 정확해. 아니라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 저도 배우고 싶은 자세고 네. 사실 제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돼? 예. 하지만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네. 비만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어. 우리가 사실 이제 비만을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비만 자체가 이 WHO가 질병으로 구분을 해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비만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병이다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맞아요.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 비만도. 그래서 이제 GLP 비만 치료제가 나온 거거든요. 예, 이게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였는데 요거를 썼을 때 체중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빠지는 걸 확인하고 야 이거 비만 치료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비만 치료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정확하게 딱 정지선에서 멈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 미리. 미리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우리가 딱 좋은 형태에서 멈출 수 있는 건데 네. 어쩌면 인지적인 배부름을 심어야 돼요. 그쵸.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GLP-1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했는데 그 치킨을 줬어요. 대상자들한테. 그리고 치킨을 마음껏 즐기되 삼키는 거를 금지시켰어. 어? 네. 뱉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해서 뱉었습니다. 네. 냄새 맡고 맛을 보고 한다 뱉었어. 근데 그걸로도 만족감을 느껴요? 그걸로도 배부르다는 어떤 인지적 배부름을 느껴요. 몸을 속이는 거네요. 네, 여기서 이제 GLP-1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약들이 대부분 GLP-1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던가 네. 이 작용을 흉내내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인지적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거고 혹은 이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서 네. 좀 위안에 음식물이 오래 남아 있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 포만감을 최대한 유지하는 요 핵심입니다. 네. 근데 사실 계속 주사 바늘을 찔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구용 알약이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나오잖아요. 네, 나와갖고 주가가 이제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먹는 걸로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시작이 됐고. 아, 근데 저 네. 이번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카데미 시상식 할 때도 저는 네. 너무 놀랬던 게 네. 살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 원래 이렇게 무대에 오르는 분들이 되게 다양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어떤 본인의 이렇게 체형이 본인의 캐릭터였던 분들도 싹 다 반쪽이 돼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비만 치료제 때문이죠. 네, 하도 이런 게 맞아요. 많이 나와서 이제는 약간 비만이거나 통통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느낌이에요. 이게 나왔을 때 의사들이 좀 단언한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비만은 지구상에 사라진다. 근데 어쨌든 정말 우리가 이 약의 도움을 받더라도 네. 너무 과하게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있고 네. 그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뇌한테 산소가 들어간다고 계속 인식을 줘버리면 죽겠죠 바로. 네. 네, 호흡이 그거랑 비슷한 문제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배가 부르다, 포만감이 있다라는 인식을 계속 너한테 주니까 음식을 안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은 음식물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몸에 중요한 요인들이 실제로 안 들어오면 몸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만 치료제 쓰시는 분들도 필요한 양을 시간을 정해놓고 안 땡겨도 먹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소량이라도? 거고. 네. 그래서 물론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어쩌면 사용법을 좀 명확하게 알고 맞아요. 맞춰서 해야 된다. 또 가정에서 직접 자기가 투약하는 그쵸, 그쵸. 방식이다 보니까 용량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더 진짜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환자분들은 좀 접근성이 쉬워졌죠. 어쩌면 이 치료에 대한. 그렇죠. 근데 이걸 딱 보여준 영화가 있습니다. 맵고 뜨겁게라는 영화가 있어요. 맵고 네. 뜨겁게? 네, 이게 일본 영화 백엔의 사랑을 리메이크한 거거든요. 아, 백인의 사랑이. 네네네. 영화 좋죠. 네, 그게 이제 무기력한 삶을 살던 분이 복싱을 시작하면서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좀 태어나는 네. 그런 영화인데 요거를 이제 리메이크를 했어요. 근데 백엔의 사랑은 다이어트에 대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근데 이걸 리메이크하면서 네. 사실 영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엔딩 크레딧에 나와요. 보통의 이 어떤 다이어트 과정이나 어떤 역경을 딛고 변화하는 영화들을 보면
특수 분장을 해서 찌웠다가 특수 분장을 제거해요. 그쵸. 정말 뚱뚱한 분이 영화 때문에 빼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네. 근데 이 영화가 엔딩 크redit 딱 올라가면은 네. 특수 분장 없이 정말 운동을 해서 몸무게를 뺀 주인공의 모습이 나와요. 운동을 하는 모습이. 네. 네, 그래서 105kg으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여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1년 동안 무려 50kg을 감량해서 55kg이라는 수치에 도달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거 지금 일이거든요. 사람이 둘에서 하나가 된 거죠. 다이어트 하려고 영화를 찍은 거 아니에요? 야, 그 너무 많이 돈이 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영화 제작비 네. 얼마야? 이거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이거 직접 감독하신 분 아니에요? 맞아, 자링이라는 분이 감독을 했어요. 맞아. 자링이라는 분이 네. 감독 겸 배우인데 빠질 때마다 계속 같은 장면을 찍는 거예요. 그래야겠죠. 네, 그래갖고 엔딩 크레딧 보면 야 진짜 이 영화의 진가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비만치료제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네. 근데 정말 이 시기에는 이런 게 없었던 시기니까 정말 대단한 인간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동석 선배님 만났는데 네. 그 복싱을 하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땀이 평소에 잘 안 난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선생님하고 오리엔테이션만 해도 양동이 한 바가지 분량의 땀을 흘린대요. 제가 땀이 안 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운동을 안 안 하는 좋은 거예요. 거라면서요. 땀 나는 걸 너무 싫어해서 땀이 날 것 같으면 움직임을 멈춰요. 네. 왜? 네? 왜? 땀 나는 거 싫어. 땀 나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뭘 원해요 지금? 땀 났으면 좋겠어요? 안 났으면 좋겠어요? 좀 나야 돼요. 그럼 움직여요. 네. 근데 제가 진짜 뭐 이 콘텐츠 때문은 아니고 다이어트 주제를 준비하면서 드디어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역사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운동 말고 다른 운동? 입운동 말고. 이전에 운동한 적이 없어요? 없어, 한 번도 없어요. 아니야, 우리 그때 습관 이야기할 때 계단 오르내리기 한다 그랬었어요. 그거는 언제적 얘기입니다. 요즘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요? 운동 습관. 눈을 뜨면 계단을 오릅니다. 야, 의식 여기 딱 타고난다. 걸렸구나. 운동 해본 적 없다고요? 콘텐츠 때 한 번 하고 사라졌어 이제 안 해. 그래 지금은 뭘 하는데요? 제가 헬스장이라는 데를 찾았습니다. 일하는 데를 헬스장. 너무 생소해서 돈 내고 등록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헬스장 갈 수는 없고 그 재활 훈련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재활.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세부터 잡아주는. 나는 내 몸이 재활을 해야 되는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는데 네. 한 시간 정도를 했어요. 네. 너무 힘든 거야. 걸을 수가 없어. 그렇겠지 뭐. 제대로 알았으니까. 했네요. 선생님 이거 저 진짜 아예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게 80대 어르신이 하신 운동이래요. 몸의 근육은 입주위에 몰려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운동을 네, 한쪽으로 네. 몰아서 네. 분산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제 목으로 다 살 다 뺄 수 있거든요, 진짜. 그 땀을 한 방울 이렇게 흘리면 땀나는 거 싫어? 야, 오늘 서로 막 이거는- 조롱이 아니 이거는 너무 명예훼손인데요? 아니 참 이게 뭐야? 야 너무 재밌다. 이거 뭐? 여러분의 콘텐츠 방황을 끝낼 고감도 위클리 큐레이션 매거진 지금 라이프 플러스 앱을 다운로드 받고 더 행복한 콘텐츠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근데 재밌는 게 정말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있었어요. 뭐죠?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어떤 거냐면은 식단을 해서 음식을 줄였어요. 어. 먹는 것도 좀 줄이고 네, 네. 단백질 위주로 바꿨어. 네. 살이 빠집니다. 하고 운동을 시작하니까 네. 더 찌거나 멈춰버린 거야. 네. 근데 운동이라는 건 칼로리를 태우는 건데 네.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운동하면 포만감 신호를 주는 렙틴 호르몬이 있어요. 네. 요 신호가 요 호르몬이 약해져서 신호가 약해져요. 네. 그리고 배고픔 신호를 주는 그렐린 호르몬이 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렐린 호르몬이 늘어나니까 음. 운동을 일단 하면 엄청 배고파져. 아 식욕이 근데 좋아지죠. 그런 경우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네, 네. 아 운동을 했더니 식욕이 너무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막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었다고.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운동을 하면 뭐라도 조금 더 먹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것만은 설명이 안 되는 게 철저히 식단하는 사람은 그 운동하면 빠져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내가 한 500의 에너지를 써. 그다음에 식단으로 한 500의 에너지를 먹어.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빠져야 되잖아. 네. 근데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데 쓰는 에너지량을 300으로 줄인다는 거야. 결국 그래서 또이또이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운동하느라 몸이 힘들었으니까 내 몸이 무의식적으로 일상에서의 움직임을 에너지를 덜 쓰는 쪽으로 효율화를 시킨대요. 그러면은 운동하고 식단하면서 살 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뺀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잠깐을 견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몸 입장에서는 이게 기근이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기근이다. 에너지 아끼자.
그러면서 이제 기초 대사량도 줄이고 운동해서 에너지를 쓰니까 그 외에는 줄여야 된다가 되는 건데 또 이제 운동 시작하면 글리코겐이 이제 1g이 물 3g과 함께 근육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느라고 어쩌면 운동을 시작하면 더 쪄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 말이냐? 그게 아니라 운동의 진짜 역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은 살 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운동은 살 빼는 거다. 이게 아니라 운동은 유지하는 도구라는 거야. 유지하는 도구. 건강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지금 상황을 안정화시켜서 요요가 오지 않게 하고 일종의 어떤 생존의 전략을 바꾸는 게 이제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체력을 기르는 것도 있고 운동은 꼭 살을 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이제 시부뜸이라는 네. 채널, 심으뜸님 채널을 네네, 보거든요. 유명하시잖아요. 네, 근데 스트레칭 영상을 제가 자주 보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딱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하면은 좀 건강해지는 느낌도 있고. 열심히 하시네. 저 옛날에 왜 습관 편으로 얘기할 때 제가 매일 운동 따라하면서 챌린지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같이 한 친구는 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게 본인한테는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잘 맞는데요. 네. 선생님이 일단 딱 기다리고 있고 내가 옷을 입고 어딘가를 가야 된다는 그 의무감이 운동을 하게 만든다는데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옷을 입고 뭐 차를 타든 걸어가든 가는 게 저한테 너무 일인 거예요. 또 그래서 가서도 스트레스가 또 있고, 그죠? 저는 그래서 홈트가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게 된 이 홈트가 저한테는 딱 맞는 운동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내가 막 엄청 대단한 일, 거창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조금씩 해야 돼요. 5분씩. 이걸 해야 아니면 뭐 스쿼트 뭐 한 30개 하기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챌린지를 했던 그 따라했던 홈트가 빅시스라는 채널이거든요. 뭐 구독자가 100만이 넘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빅시스 채널을 보면서 매일 운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이 책도 쓰셨어요 최근에. 느려도 좋아. 한 걸음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이게 딱 궤도님을 위한 책인 게 근데 저것도 네. 한 걸음이잖아요. 운동 안 돼요. 한 걸음이 쌓여서 만 걸음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이 시작이죠. 내가 한 걸음 하지. 그리고 빅시스 채널도 좋은 점이 여기에 뭐 50분짜리 긴 그 운동 영상도 있지만 짧은 거는 막 8분, 10분 층간소음 걱정 없는 운동 혹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정말 초보자들이 골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저는 또 이 채널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미감이 너무 좋아요. 미감? 이거를 찍고 편집하시는 분이 이분의 이 서아람님의 남편분이세요. 근데 남편분이 굉장히 유명한 성공하신 디자이너세요. 컴퓨터 디자이너신데 박준용 씨라고. 그분이 다 찍고 편집하는데 일단 맨하튼이 내려다 보이는 그 트라이베카의 아파트 그 풍경이 너무 좋고 광고 영상 같겠다. 네, 부동산이네. 완전 시네마 이건 영화의 퀄리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뭐 그냥 운동이 아닌 일상 브이로그나 라디오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너무 즐겨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궤도님이 아까 또 100kg대에서 또 50kg대로 줄인 사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약간 겹쳐지기도 하고 또 이 주제를 아예 그냥 정면 승부처럼 다룬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다이어트의 여왕이라는 소설이에요. 배경옥 작가가 쓴 건데 이제 배경옥 작가는 이제 드라마화되기도 했던 뭐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죠. 세태 소설을 굉장히 잘 쓰는 그런 소설가이고요. 세태 소설을 잘 쓰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태 소설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적인 주제에 대한 본인의 시선이라든지 문제의식 같은 게 중요한데 그 두 지점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이제 연두라는 여성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무게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날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자기 자식의 열등감이라든지 무슨 빼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고 더군다나 그녀는 지금 28살인데 직업이 셰프예요. 나의 상황에서는 지금 통통한 정도의 몸무게는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이것을 힘을 써야 되고 이걸 버텨내야 되니까 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건강한 사고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자기 3년 동안 만나고 있는 정민이라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남친이 만나자마자 우리 그만 헤어지자 라고 얘기해요. 우리 헤어지자라는 게 이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걸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래 우리 헤어져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고 두 사람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일은 저질렀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별을 당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또 폭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통통한 정도의 몸무게를 갖고 있던 사람이 98kg가 됩니다. 하루에 한 톡씩 먹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멘붕 상태가 되는 거죠. 방송 작가인이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새로 다이어트의 여왕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바이벌 쇼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 한 14명 정도가 경쟁을 해가지고 1등을 뽑는 그런 일단 임무 완수하는 그런 흔하디 흔한 그런 방식인데 다만 다이어트가 주제인 거예요. 여기 한번 출연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살짝 어떤 말을 흘리냐면 너 남자친구였던 정민이 지금 다시 누구를 만나고 있는 줄 아니? 라고 말해주는데 사실은 이전에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여자친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랑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미니홈피 같은 데를 찾아가서 미니홈피. 그 미니홈피 시대에 나온 네네. 소설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래요. 미니홈피 같은 데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랑 여러 가지로 외모적인 측면이라는 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가 마침내 본인도 약간 좀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서로 협조도 하지만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튀기는 질투하기도 경쟁? 하고 겉으로는 막 이렇게 착한 척하는데 사실 뒤에서 굉장히 나쁜 행동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몸무게가 98kg인 그녀가 3개월 뒤에 50대 초반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몇 등인지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요. 끝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소설이 끝난 것 같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소설의 딱 절반. 그다음에 요요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이어트의 진짜 사실은 이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뒤쪽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근데 이 소설이 굉장히 흥미로운 건 다이어트라는 것에 대한 거대한 두 가지 시각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소설 속에 집어넣었어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PD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 PD라는 사람인데 이 최 PD로 상징되는 다이어트를 보는 하나의 시각을 마련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비만이 말하자면 게으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의 게으름, 개인적인 문제, 게으른 문제. 근데 주인공은 애초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박탈감이 없었던 사람인데 지금 한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일련의 일들을 겪고 또 후반부의 상황까지 겪게 되니까 주인공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비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고 사회병리학적인 것이다라는 어떤 판단을 갖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비만을 보는 두 가지의 거대한 시각이거든요. 이 두 개의 충돌 사이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숙고하는 그런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구조의 문제라고 해도 네. 결국은 사회가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것을 이제 맞서 세울 때는 이게 전부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 오로지 사회 병리학적이다 맞아.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또 개인의 욕망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사회에서 과장을 하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게으름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고 유전적인 것도 굉장히 맞습니다. 많고 그것 자체를 사실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퇴치해야 될 질병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만과의 문제를 평생 싸우기도 하고 다이어트 같은 거요. 사실은 반대적인 부분도 항상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항상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 주도적인 생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 특히 이제 과학기술의 탈을 쓰고 실제로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하죠. 그렇지만 수많은 현대에서의 연구들이 과연 그 연구비를 누가 대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돈을 맞아요. 대잖아요. 그렇죠. 제약회사에서 돈을 대주는 것인지 아니면 패스트푸드 쪽에서 돈을 대주는 것인지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판이하게 나오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 옛날에는 뭐 담배도 다 맞아요. 좋다고 연구 그쵸, 논문이 그쵸.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 동일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연구 결과가 상충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와인은 뭐 정기적으로 먹는 게 좋다, 혹은 뭐 반대다, 커피도 어떻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본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제약 업계를 통틀어서 말을 한다면 이걸 순수히 이제 수익을 남긴다는 입장에서 이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쪽 입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증상이나 질병이 비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환자 자체가 안 죽어요 금방.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진행이 돼요. 당장 죽고 사는 네. 건 아니다. 당장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고치기도 힘들어요. 장기적으로 또 계속 고쳐야 돼요. 약값을 계속 써야 돼. 효과가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환자도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도 없는데도 계속 살을 빼려고 노력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산업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이상으로 많은 이윤이 남는데 질병이 화수분이네요. 없는 화수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게 가능해지려면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살이 과체중이다라고 생각해도 뺄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산업이 안 되잖아요. 빼도록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사회적으로 일종의 포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만이면은 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게으르다라거나 노력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 많이 남겨주고 그것 자체를 죄악시하면 본인 스스로도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자꾸 살을 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을 빼는 산업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런 측면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 물론 비만이라는 것을 뭐 해결하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맞아요. 사실 비만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뭐 고도 비만이다, 초고도 비만이다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체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만 맞아요. 저희는 요즘처럼 체형의 지향점이 이렇게 가는 시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고고학적으로도 봐서 우리가 이제 출토한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멜렌드로프의 비너스 이런 거 봐요. 멜렌드로프의 비너스는 그 당시에서 일부러 특정하게 비만인 여성을 조각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산을 좀 그렇죠. 풍요로움을 다산이기도 하고 뭐 떠올릴 2만 수 년 있게.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귀족들이 초상화를 그릴 때도 심지어는 자신의 체중보다도 더 나아가는 쪽으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슬렌더라고 말을 하는 굉장히 날씬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선망이 없었는데 이것 자체가 근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9세기, 20세기로 넘어와서. 인간이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거잖아 라고만 말하기에는 아니죠. 다른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예전에 뭐 중세 시대나 이럴 때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 갑옷이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어느 정도는 너무 찌지 않을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좀 있었다면 이제 근대에 넘어와서 네. 내 몸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 몸을 맞춰야 되니까 조금 너무 찌면 안 되게 됐고 표준 체형이라는 게 존재해야지 그렇죠. 안전해지는 그쵸. 거죠. 살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맞아요. 되니까. 두 번째가 체중계가 이제 보급이 많이 되면서 몸무게라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됐고 비교할 수 있게 됐고. 그쵸. 치수로 딱 이렇게 수치화되니까. 세 번째가 생명보험에 이제 가입을 할 때 체중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도 내 체중을 알게 되면서 이게 어떤 사회적인 잣대가 돼버린 거죠.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시기하고 장소도 중요해요. 특정하게는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다이어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그러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 미국이고요.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잡지 같은 거 보고 주문하고 이래야 되는 20세기 초반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옷을 특정한 사이즈를 보내왔는데 옷을 입어봤는데 안 맞아. 그럼 반품은 요즘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훨씬 더 어렵겠죠. 이렇기 때문에 본인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알면 일단 그쪽으로 생각이 경도되도록 돼 있어요. 본인의 사이즈를 예를 들면 위에서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사이즈를 알아나가면 본인이 입고자 하는 사이즈가 있고 그 사이즈에 자기의 몸을 맞춰 나가는 생각이 어떤 바뀜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체중계라는 게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사람 몸에 체중을 잴 필요가 없었어요, 인류가. 근데 1910년대가 되면 가정용 체중계가 유행해요. 일단 우리가 체중계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살 빼는 데 좋잖아요. 그렇죠. 일단 자기가 달아보면 경각심이 생기잖아요. 확인이 되니까. 제가 최근에 체중계가 고장이 났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터리가 다른 줄 알고 그 동전 배터리를 새로 사서 끼웠어요. 아무리 올라가도 제가 막 40 몇 킬로인 거예요. 자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고장 났으니까 그때 정말 살이 많이 쪘어요. 아. 그러니까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해서 1kg 쪘죠. 아예 한 3, 4kg 쪘어요. 정말 많이 해가 3, 4kg라고요. 이것도 사과하셔야 되는데. 3, 4kg 많은 거야. 많은 거죠. 거기다가 지금 총괄에서 얘기하면 이제 그 초반의 상황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1910년대 얘기를 계속 조금만 더 한다면 보험을 회사가 이 사망률과 체중과의 관계를 1910년도에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돼요. 입증이 돼요.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걸. 그래서 1910년대부터 보험업계에서 체중을 달고 그 사람이 체중이 특정하게 넘어가면 돈을 더 받아요. 그럼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겠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몸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에서 경각심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그 조사가 있는 2년 뒤에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미국도 참전한 이후에는 배급제를 한단 말이에요. 배급제를 하면 가서 줄 서서 받잖아요. 줄 서서 받는데 어떤 과체중인 사람이 줄 서 있으면 혼자서 많이 먹고 이기적이고 애국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야. 살찌면 애국자가 아닌 거예요. 네. 과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굉장히 이것을 배관시하는 시선들이 생기게 되고 이게 압박이 되고 산업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한 1, 20년의 상황이 사실은 다이어트 역사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근데 진짜 가장 극단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 미국의 그 다이어트에 관한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많은데 10년 단위로 미국인들의 체중 변화를 보면 80년대에 굉장히 많이 뛰어요. 그 바로 직전에 이제 닉슨 시대는 70년대인데 닉슨 때 식량들이 갑자기 고물가로 물가가 치솟아서 문제가 됐었대요. 닉슨이 어떤 방식을 쓰냐면 값싸게 칼로리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싸구려 음식이고 대량 생산한 음식을 과다하게 공급하는 정책을 썼다는 거고
70년대부터 미국인들이 많이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80년대가 됐는데 레이건 시대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하잖아요. 보수주의 정부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상당히 줄여버리는 거예요. 급식을 줄여버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부실하고도 그냥 간단한 어떤 그런 패스트푸드라는 걸 먹이다 보니까 소아 비만이 폭증하게 돼요. 미국에서 80년대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정책이라는 것도 한 사회의 어떤 비만도를 바꾸는 데서 안 좋은 쪽으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그때 영부인이었을 때 네. 미국의 비만을 퇴치하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을 펼쳤잖아요. 그때 막 학교 급식에 뭐 탄산음료 못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것들 본인이 뭐 도입했던 나가서 걸로. 운동도 하고 맞아요. 춤도 추기도 하고. 네. 진짜 초고도 비만 이 주인공인 영화가 아주 최근에 있었었죠. 2022년인가 나와서 그 해에 뭐 나무주연상도 타고 또 분장상도 수상을 했던 영화 더 웨일인데요. 브랜든 프레이저라는 배우 자체가 사실 업계에서는 거의 잊혀져 있었던 존재인데 복귀를 했고 인생에 단 한 번 할 수 있는 뭐 연기다 이런 식으로 극찬을 할 정도의 연기를 선보였죠. 근데 이 주인공이 초고도 비만 morbid obesity예요. 그래서 정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거의 세상하고 담을 쌓고 살죠. 문학을 인터넷으로 가르치는데 화상으로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다 캠이 켜져 있지만 선생님은 캠을 끄고 목소리로만 아이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매일 피자를 시켜 먹고 심지어 피자 배달원도 하루는 배달을 왔다가 모습을 보고 막 깜짝 놀래요. 맞아요. 왜냐면 270kg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하고 담을 쌓고 사는데 매일 돌보러 오면서 막 잔소리하는 그 옛 연인의 동생이 있어요. 홍차오라는 배우인데 홍차오 연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궤도님이 디저트 편에서 소개했던 그 더 메뉴라는 영화에 네네. 또 나오시는 분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생명에도 지장이 있고 당연히 신부전 위험이 너무 높아서 의사들은 입원을 하라고 권유를 했죠. 얼마 못 살 것 같다. 하지만 거부를 해요. 그냥 나 집에 있겠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온 날들을 보니까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결혼을 했던 배우자 사이에서 딸이 있었는데 지금 10대의 딸과는 너무 소원해서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세이디 싱크라고 하는 그 배우가 이제 딸로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고 이번에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에 또 주인공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어떻게든 이 딸 엘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애쓰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네. 들여다보면 이게 육신이 물론 질병을 앓고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이 사람의 몸 상태를 말해주는 것도 맞지만 이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가족을 잃었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죠. 그러니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느리게 천천히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그렇게 끝없이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변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거는 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 뭐 물론 이제 과도한 다이어트는 정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임산부가 다이어트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거든요. 임산부가 보통 안 하지 않나요? 근데 네. 예전에 이제 임신 중에도 다이어트하는 거에 대한 저 어떤 처음 들어요 그런 그런 것도 얘기.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네. 그게 얼마나 아이에게 안 좋은지 설명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 엄마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아이는 이 상황이 혹독한 거예요. 맞아요. 혹독한 채로 태어나면 네. 소화비만 가능성도 굉장히 올라가요. 그렇겠죠. 억눌린 채로 태어날 그쵸, 것 그쵸. 같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쨌든 조절하는 것, 건강해지는 건 좋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더 웨일의 감독인 데런 아로노프스키가 블랙스완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블랙스완은 이제 전혀 반대로 이렇게 앙상하게 몸을 말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나오죠. 실제로 뭐 나탈리 포트만이 블랙스완을 찍으려고 그 마른 몸에서 9kg을 더 뺐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제 카렌 카펜터 생각이에요. 카펜터스의 네, 여자. 카펜터스는 이제 70년대 굉장히 유명한 그 남매 듀오 무슨 Yesterday Once More 같은 노래, 뭐 Top of the World 같은 노래 너무 유명하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목소리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목소리가 안정적이고 이 귀에 잘 꽂히는 목소리라서 이 카렌 카펜터의 사례 같은 걸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저는 떠오르는 게 사람들이 자기가 지향하고 중독이 되고 원하는 것은 날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씬한 상태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날씬한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목표가 달성되면 거기서 안주하고 평생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계속 가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이어트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중독이 되기도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섭식장애하고 이어지기도 하죠. 그게 바로 카렌 카펜터 얘기예요. 데뷔를 막 하던 무렵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 앞에 나서니까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요. 근데 몸무게를 단기간에 11kg을 빼는데 성공해요. 한 시대마다 유명해지는 어떤 그런 다이어트 방식이 있잖아요. 네. 물 다이어트라는 걸 했다는 건데. 물 다이어트요? 네, 그때 그 미국에서 유행했대요. 물만 2리터의 물을 8잔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8번 마시는 거예요.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거죠. 아까 그 다이어트의 여왕도 사실은 다이어트의 여왕이라는 소설을 쓰게 됐던 백영옥 작가가 고3 때 몸무게가 74kg였대요. 본인 스스로가 밝혀요. 그런 상황에서 74kg에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줄여서 42kg까지 줄였는데 일단 예전에 74kg였는데 지금 42kg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시선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느끼고 그 문제의식이 이제 다이어트 여왕을 쓰게 된 토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일 텐데 카렌 카펜터가 그렇게 해서 인기가 너무 좋아지는데 이미 우리가 보기에도 마른 몸이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멋진 몸이고 또 굉장히 매력적인 목소리고 그래서 인기가 너무 좋았는데 한 73년쯤 되면 이 카펜터스 인기가 굉장합니다. 네. 정말 명곡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나 혹시 좀 약간 살찐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기사에 찍힌 사진을 보고 사실은 자기가 살이 찐 게 아니라 의상 문제로 약간 뱃살이 나와 보였던 건데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이 쪘구나라고. 네. 그 이후로부터 이 거식증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고요. 뭘 먹으면 본인 스스로가 일부러 토해내고 결과적으로는 치료까지 받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35kg가 돼요. 몸무게가. 163인데. 네. 35kg면 정말 너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 거식증, 합병증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렌 카펜터가 죽은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 거식증이나 이런 과도한 잘못된 다이어트나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었죠. 근데 그래서 가족들이 이 거식증을 치료하는 재단을 설립했어요. 유가족들이 그 정도로 거식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깨워주는 사건이었고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몸무게가 항상 이렇게 좀 찌더라도 통통하더라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이 정도 몸무게가 나갔던 사람이면 그냥 그 몸무게를 유지해야지. 근데 이분은 진짜 청소년 때 약간 자기가 통통하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그래서 드럼을 선택한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여성 드러머로 항상 손꼽히는 사람인데 드럼은 약간 몸을 가려주니까 약간 내가 좀 숨을 수 있으니까 좋아했던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서 드러머로 얼굴을 좀 보게 드럼을 좀 치워 이러면서 이제 보여지게 되면서 10대 때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게 된 건데 그 몸무게 변화를 보면 뺄 때는 10kg 넘게 이렇게 뺐어요. 근데 이제 막 인기가 많아지니까 투어도 다니고 콘서트 일정을 소화하려면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를 다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기사 사진 나온 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또 확 빼요. 그러니까 이게 급격한 체중 감량이나 증량이 정말 위험한 거고 그쵸. 빠졌을 때 소속사하고 오빠가 강제로 2달을 휴식을 하라 그래요. 그때 한 41kg 이러니까 너 도저히 활동 못할 것 같으니까 회복에만 전념해라. 그래서 뉴욕에 있는 권위자를 찾아가서 의사랑 같이 살을 찌웠어요. 근데 그때 몸에 부담이 된 거예요. 살이 또 갑자기 단기간에 막 불면서 심장이 약해져 있잖아요. 신부전으로 결국은 그렇구나. 솔로 앨범을 발매하는 걸 앞두고 사망을 한 거예요. 그 링거를 맞으면 체중이 는다는 거 아니에요? 워낙 체중이 없어 35kg밖에 안 되니까 마지막에 치료할 때는 링거를 맞을 때마다 체중이 급격하게 10몇 kg까지 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합병증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카렌 카펜터의 경우하고는 좀 다르지만 역시 또 이제 음식을 안 먹는 뭐 거식증이나 뭐 단식이나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단식하는 광대라는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이 있습니다. 짧은 단편 소설인데요. 저도 이거 중학교 때 굉장히 이제 카프카 좋아했을 때 완전히 몰입했는데 이 소설을 보면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렬해요. 단식하는 게 자기의 예술인 광대가 있어요. 광대는 이제 원래 예술을 하는 거 퍼포먼스라는 거죠. 단식 퍼포먼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단식하는 모습을 너무 공연으로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우리 같은 걸 만들고 쇠창살 같은 게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우통을 벗고 그리고 이제 옆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도 안 앉고요. 바닥에 집더미 같은 게 있는데 그 위에 앉아요. 고독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굽는 거예요. 얼마나 굽냐면 먹방의 반대네요. 그러네요. 먹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굽는 걸 보는 거네. 요즘 시대랑 정반대. 근데 얼마까지 굽냐면 40일을 굶어요. 에이. 40일을 굽는데 물론 물은 마셔요. 가끔씩 요리잔에 있는 물로 아주 가볍게 그래요? 축이면서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러 와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40일이 되면 점점 사람이 많이 와요. 그래서 40일째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공연이 딱 하면서 이제 우리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사람이 나오면 이제 서빙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환자식을 차려줘요. 그럼 이제 그가 먹으면 사람들이 막 음악도 나오고 박수도 치고 막 이러면서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단식이 자기한테 쉬워요. 그래요?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단식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니까 단식하는 광대가 인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본인 공연이 이제 인기가 없는 게 40일에서 끊거나 더 다르게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단식하는 광대가 커다란 서커스단을 찾아가서 자기한테 자리를 내달라고 얘기해요. 그 서커스단에서 단식하는 게 뭐 이제는 인기도 없고 해가지고 자리를 내주는데 동물원 바로 옆에다 마곡간 옆에다가 자리를 내줘요. 그리고 조그만데 철창 안에 들어가서 굶기 시작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가끔씩 자기 앞에 오는데 자기 앞에 오는 이유는 동물원을 구경 가다가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혼자 이 사람은 계속 단식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단장이 이 사람한테 자리를 줬다는 것까지 까먹게 되는데 집더미와 함께 묻어버려요. 결국은 이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리고 어차피 빈 우리가 남았으니까 여기다 이번엔 표범을 집어넣어요. 표범은 원기왕성하고 고기 갖다 주면 막 먹고 사람들 향해서 포효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표범을 보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설은 사실상 끝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사실은 삶에 대한 두 가지 태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게 견뎌야 되고 단식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욕적이면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식하는 광대는. 표범은 생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두 가지 교체를 그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강한 주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단식하는 광대가 바로 나다라고 프란츠 카프카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식하는 행위에 비유해서 더 이상 자기의 소설들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비관적인 생각 속에서 바깥의 사람들은 그런 쾌락에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 보는 거죠.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사실 이 짧은 소설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더라도 나는 나만의 예술을 계속 꿋꿋하게 하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지만 그런 의지라기보다는 또 이 사람이 집더미와 함께 또 결국 매장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비관적이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한 그런 어떤 비전 같은 게 담겨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엽기적인 기상천외한 다이어트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촌충 다이어트 이런 것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기생충을 먹는 아니면 뭐 담배를 피워서 니코틴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황제 다이어트. 그런 제가 거 좋아하는 황제 유명했고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정말 건강에 안 좋은 그런 말도 안 다이어트들이 되는. 있었는데 그런 다이어트 중에 하나가 나오는 아주 최근 영화가 너무 재밌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죠? 어글리 시스터라는 영화거든요. 시스터. 이번에 아카데미 분장상 후보에도 올랐었어요. 프랑켄슈타인이 탔지만 바디 호러고 약간 잔혹 동화 호러인데 이제 보기 좀 어렵죠 영화가. 진짜 몇 번이나 시각적으로. 소리를 계속 지르게 되고 눈을 질끈 감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같이 만든 영화고 노르웨이 여성 감독이 장편 영화 데뷔작으로 만든 영화인데 18세기 유럽이 배경인데 주인공 엘비라라는 여성이 이제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재혼을 해요. 그래서 새 아빠네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새 아빠에게는 결혼해서 낳은 딸이 있죠. 그러니까 의붓 언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의붓 언니는 굉장히 이렇게 한눈에 봐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언니예요. 곧 얼마 안 돼서 이 새 아빠가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이 자매와 의붓 언니만 남겨졌으니 그 의붓 언니는 얼마나 찬밥 신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신데렐라가 되는 거예요. 집안일 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냥 하녀 부리듯이 해요. 근데 원래 신데렐라는 그 신데렐라의 시선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신데렐라를 못 살게 만드는 그 의붓 자매의 시선으로 쓴. 그러니까 콩쥐 팥쥐 얘기를 팥쥐 시선으로 그쵸. 쓴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주인공 엘비라는 딱 봤을 때 예쁜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그 의붓 언니는 정말 예쁜 언니인데 얘는 약간 통통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용학원 같은 데 가도 일부러 선생님이 맨 뒷줄에 세워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태가 안 좋다고. 그런데 이 왕국에는 이제 왕자님이 계시죠. 그래서 모든 처녀들이 다 이 왕자의 눈에 들려고 하는데 이때부터 사실 외적으로 그렇게 막 예쁘게 타고난 친구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이제 바디를 개조를 해나가요.
일단은 코 수술을 하는데 지금같이 뭐 마취를 하고 좋은 장비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무슨 목공예 하듯이 장비를 써서 망치로. 네, 코 수술을 하고 코가 그 가라앉을 때까지 보호 장구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모습도 너무 엽기적이고 속눈썹 연장을 하는데 속눈썹을 바느질 하듯이 눈꺼풀에 꼬매요. 근데 그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화면에 펼쳐지는데 결정적으로 약간 통통한 친구니까 무용학원 선생님이 몰래 이 아이의 노력이 가상하니까 선물로 뭘 줘요. 이거 집에 가서 혼자 먹으라고. 그게 기생충이에요. 엄마가 성형하고 이런 거는 다 앞장서서 같이 도와줬거든요. 이 엄마는 이제 딸을 통해서 팔자를 고치려고 엄마가 오히려 애를 데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는데 기생충 먹는 거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배우도 어떻게 분장을 했는지 처음에는 토실토실한 이 인상이었는데 갈수록 살이 정말 빠지고 얼굴도 더 선명해지고 점점 예뻐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기생충이 몸에서 자랄 거 아니에요. 몸을 뚫고 나오는구나. 몸을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빼내야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뒤로 나와. 진짜 이거 시각적으로 너무 충격적인 영화고요. 신데렐라의 가장 큰 모티브는 유리구두잖아요. 그렇죠, 구두. 근데 원래 신데렐라의 그 원형을 보면 구두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뒤꿈치를 잘라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버전도 있죠. 원래 잔혹하다고 하는데 엘비라도 구두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톱을 들고 절단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제대로 걸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파괴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요즘에 뭐 외모 지상주의 혹은 외모를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감수하고 얼마나 극단으로 치닫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적나라한 영화입니다. 안 보고 싶죠? 아 그래요? 안 땡기는데요. 보지 마. 진짜 너무 재밌는데? 끔찍해. 여러분의 콘텐츠 방황을 끝내 고감도 위클리 큐레이션 매거진 지금 라이프 플러스 앱을 다운로드 받고 더 행복한 콘텐츠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제가 DM으로 받은 다이어트 질문들이 좀 있어서 제가 아니 궤도님한테 다이어트에 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4주까지 있어요. 그걸 왜 궤도한? 아 그냥 과학, 궤도님한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되는구나. 정말 별의별 걸 다 물어보시는데 엄선에서 한 3가지만 뽑아왔는데 네. 배가 살찐 모양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다는 썰 사실이냐? 다를 것 같은데요, 원인이? 저는 그냥 타고난 체형이라고 아, 그래요? 생각하는데요. 이게 일단 배 모양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이 썰을 말씀드리자면 네. 윗배 내장 지방형 이거는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 아랫배는 피하 지방형. 요거는 여성에게 주로 많고 호르몬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옆구리살 러브 핸들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탄수화물 과잉 섭취. 그리고 이제 전체가 다 나왔다. 이건 과식.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게 사실이냐? 지방은 정해진 모양을 만들어가면 쌓이지 않는다. 지방은 그냥 에너지가 남으면 쌓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피하 지방, 내장 지방은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손으로 잡히는 살, 요거는 이제 피하 지방. 딱딱하고 장기 주변에 있다, 내장 지방. 요거는 좀 구분할 수 있고 하루 만에 배가 막 자주 변하는 분들 계세요. 요건 이제 가스. 요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이거를 멘탈이 강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좀 와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에너지를 저축한다. 그래서 지방 형태로 에너지를 모으는데 성격 자체가 위기 상황이나 비상사태를 안 느껴. 그러니까 항상 먹는다. 평온해. 그러면은 지방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다 내보내거나 써버린다는 논리예요. 근데 이게 지방 저장은 위기 대비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 남는 에너지는 지방이 되는 구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남으면 저장하고요. 그러니까 잉여를 그쵸, 저장한다는 거죠. 적게 먹어서 부족하면 사용해요. 근데 이게 위기 상황, 멘탈이나 스트레스 관리랑 좀 별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굉장히 살찌기 쉬운 환경이 될 수는 있다. 맞아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 마지막, 여성은 생리가 끝난 직후에 다이어트하기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일단 생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사실은 제가 모릅니다. 아니, 몰라. 근데 정보를 또 열심히 모아서 공부를 해봤는데 생리 끝나고 배란 전까지를 난폭이라고 하고 배란 후부터 생리 전까지를 항책이라고 하는데 이 생리 직후가 난폭이 초반입니다. 이때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니까 지방 대사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식욕이 줄어서 과식 충동이 적고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운동 수행 능력도 좋아서 살이 잘 빠지는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황체계는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임신을 유지하는 핵심 호르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식욕이 올라가고요. 붓고 체온도 올라가고 빠르게 피로해지고 살이 찐다기보다는 이제 붓고 잘 먹게 돼요. 그래서 아마 다이어트 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생리 후에 공격적으로 빼다가 배란 후부터 생리 전까지는 유지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은 방식이다. 제로 칼로리 많이 물어보세요. 네. 제로 칼로리. 이거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로 칼로리 때 콜라 많이 드시고. 너무 좋아하니까. 예, 일단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이겁니다. 제로 치킨 왜 안 만드냐? 그런 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칼로리는 열량 그 자체예요. 그래갖고 물 1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칼로리 계산하는 게 100ml 100g당 4kcal 미만인 경우를 이제 제로로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음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로를 표기를 해서 0으로 표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로 치킨, 제로 스테이크, 제로 마라탕, 이게 어려운 이유는 액체인 음료는 설탕의 단맛을 대체하면 돼요. 그러면 칼로리는 거의 없는데 맛은 거의 비슷하게 디자인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고체인 치킨, 스테이크는 이 고기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칼로리예요. 존재가 칼로리.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제로 치킨 저한테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네. 과학자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너무 재밌게 저희가 오운완을 해서 약간 칼로리도 많이 소모되고 더 건강해진 느낌이었고요. 뭐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밥 친구를 보면서 밥을 드시고 계셨을 텐데 너무 다이어트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즐겁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희랑 같이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먹은 거니까 칼로리 걱정 없이 맛있게 드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여러 콘텐츠들 또 정보들 더보기란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하시고요. 또 라이프 플러스 앱에 들어가셔서 핫앤 트렌드 코너 눌러보시면 각종 콘텐츠들에 대한 정보 담겨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즐겨보세요. 그리고 저희 팀 라이프 플러스에 뭐 평론가부터 기자, 작가, 뭐 감독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필진이 포진해 있죠. 여러분께서 어떤 콘텐츠를 보시면 좋을지 맛있는 것만 골라드리니까요. 오늘 토크 재미있었다면 라이프 플러스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또 팀 라이프 플러스의 각종 콘텐츠들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포만감 느껴지는 맛있는 토크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63 빌딩인데요. 이제 막 대한민국에 갓 상륙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퐁피두 센터 한화에 와 있습니다. 프랑스로 주제를 골라봤어요. 에펠탑이 또 프랑스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니까. 그렇죠. 에펠에게는 20년 전에 헤어진 옛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의 이름이 아드리안이고, 그래서 아드리안을 생각하면서 알파벳 A 모양으로 모양이네. 지었다는 그런 가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이게 2014년 유비소프트에서 만든 게임이거든요. 출시를 했는데 이 배경이 프랑스 대혁명식입니다. 게임을 들어가서 한번 돌아다녀 보면은 네. 기가 막히게 정말 관광하는 느낌. 와. 네.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일을 하는 방법이기도 한 게 영화에 나온 장소를 그대로 가보는 거예요. 1편인 비퍼 선라이즈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였다면 2편은 프랑스 파리예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서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유람선도 탔다가 마지막에 여자 집에도 갔다가 하면서 2시간 동안 계속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상 영화의 전부인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그대로 한번 그루트로 가봤거든요. 네. 2시간 가봤는데 동안. 2시간 더 걸리죠. 동안에 불가능해요. 절대 안 돼. 프랑스에 이 바게트 관련된 이 빵 문화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칼을 댄다. 네. 보세요. 이렇게 잘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갖고 바게트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언제까지 찢을 거예요? 아주 아작을 냅니다. 근데 이렇게 찢어 놓은 것도 왜 나는 맛있어 보이지?